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와 사회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IT 분야를 여러 해 취재해온 기자인데요. 제가 이 분야의 산업 동향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니까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진짜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해야지만 된다. 이것의 영향력이 커질 때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잘 가버넌스 하느냐라고 하는 게 산업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글이죠. 마크 앤드리슨이 벌써 1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왜 모든 걸 먹어치우고 있는가? 2011년도만 해도 마크 앤드리슨의 주장이 색다르게 여겨질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이 IT 분야에서 그렇게 오늘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에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순위입니다. 에너지 기업들, 금융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IT 분야의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하드웨어도 같이 하고 있는 전통,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 두 곳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올해 초 2010년도 2020년 1월 달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10곳 뽑아봤더니 무려 7곳이 소프트웨어 IT 기업입니다. 애플과 MS 당연히 들어있지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추가됐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코로나19 이전에 비대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기 전에 일어났었던 상황이니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이후로 글로벌 기업들의 순위에서 IT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크 앤드리슨의 예언대로 지난 10년간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로 변화하면서 엄청난 편리함과 유익함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그 힘에, 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또한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품의 형태로, 서비스의 형태로 소프트웨어 혹은 IT 기기를 만날 때는 대부분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상품이니까 팔고 홍보해야죠. 팔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앞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조금 더 잘 팔리기 위해서, 자동차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곤란한 상황까지도 미리 대비할 때 자동차는 더 뛰어난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뛰어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세상에 사실은 아주 초입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IT 사회의 디지털 사회의 문제 또한 아주 초반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다른 여러 지금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큰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는 자신들의 힘이 얼마만큼 커질까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지 못한, 물론 예견하기는 어렵지만은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산업이 영향력 커지면서 도대체 어떠한 사회적 문제와 책임 의식을
만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개발자와 기획자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 다른 제조기기나 도구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편리함인데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여기서 뭐 물건을 샀을 때 우리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지속해서 원격 업데이트를 받고 처음에 산 것과 전혀 다른 상태의 기능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원격 업데이트와 그리고 이걸 또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 덜 만들어졌어도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패치를 발행해 가지고 오히려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개선이 가능한 아주 독특한 상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덜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도 출시하고 지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의 특성입니다. 무슨 우리 화학 제품이나 자동차나 뭐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완의 상태로 시장에 팔 수는 없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지속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애초에 설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까지 기계가 진전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야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시행착오 빨리 시도해가지고 그 경험을 빨리 얻어내는 것, 이것이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모토가 되다시피 했죠. 제가 페이스북 본사에 가봤더니 페이스북 본사에 거의 여러 곳에 붙어 있는 이 포스터 같은 것 중에 빨리 움직여서 혁신하자, move fast and break things, 빨리 실패해보자, 거기서 얻는 경험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 해커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완제품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써보고 거기에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소프트웨어가 모든 기기들의 기본 플랫폼이 되고 작동하는 구조가 돼버리자 더 이상 우리 제품을 설계할 때 소프트웨어를 탑재할지 말지,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행할지 안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뭐든지 다 디폴트 값이 돼버렸고 모든 이용자 또한 당연히 선택해야만 되는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서비스가 되었죠. 모든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공공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간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던 사고방식에도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사고해 왔습니다. 부분을 통해서, 일부를 통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도 예측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인과율이 갖는 장점이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샘플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상관관계가 대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의 인과관계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의 효율성을 우리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효율적이라고 느껴서 우리 같이 씁니다. 자, 편리하지만 엄청난 위험함을 안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성, 소프트웨어 특성 중에 하나는 그 로직이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픈 소스들도 있지만 오픈 소스가 아닌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밀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죠.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작동 구조에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들, 산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점 더 위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활용 능력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용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오래 사용을 하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훨씬 더 단순해졌지만
이것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활용 능력 격차는 사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디폴트 세팅을 해놓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논리를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사실상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최근에 알려준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정지 사진 하나밖에 없는 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동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되어서 아주 사회적 문제를 부르는 여러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영상, 영상 음란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객체들의 유용성,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시뮬레이션 덕분에 우리는 현실을 희생하지 않고도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 덕분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구글 순답 피차이가 개발자 대회에서 아주 자신 있게 홍보한 인공지능 음성 비서 듀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구글 개발자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파도와 같은 환호를 받은 기술이죠. 사람과 전혀 식별되지 않는, 그래서 무슨 식당 예약이나 미용실 예약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전화 받은 상대편이 전화를 건 쪽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청중 누구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했죠. 듀플렉스. 구글이 자신 있게 공개하고 2018년 말까지 듀플렉스를 상용화 서비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서비스하지 못하게 됩니다.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사람과 식별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예약을 하고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은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듀플렉스 서비스 이후에 우리가 전화를 받게 되면은 내가 받은 전화를 건 쪽은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은 듀플렉스는 만들어냈지만, 그러한 사람과 식별되지 않는 AI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개발자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결함 없이 문제없는 기술이 만들어졌지만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만날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도로를 잘 주행하고 있었던 자율주행차 때문에 캘리포니아 도로 한 곳에서 엄청난 정체가 발생합니다. 정체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자율주행차여서 경찰이 얘를 잡아서 딱지를 떼려고 조사를 하는 게 사진에 찍혔어요. 그런데 경찰은 딱지를 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왜 생긴 거냐? 구글이 자율주행차가 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각 구간별로 규정 속도대로 운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 우리 인간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대로 운행하다가 길이 막히면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지만 소프트웨어 설계대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는 항상 규정 속도대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뜻하지 않은 마찰을 일으키게 된 거죠. 2016년도 알파고가 세상을 놀래던 그해,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우리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급하게 내놓았던 챗봇 테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테이의 일화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얘가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이 테이를 상대로 어뷰징을 시도해가지고 테이가 무슨 히틀러를 찬양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고 해서 급하게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무척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대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 기기가 고장나면요, 어떤 서비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그리고 언제 수리해서 언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발표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가 고장났을 때,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였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행한 반응은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셧다운 시킨 거죠. 왜? 이것을 언제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그 결과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다행히 트위터 안에서 챗봇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친 것이지, 이 상황이 조금 더 현실 세계와 관련이 깊은 문제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작동 원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테스트해 봤는데 효율적이야, 아주 상관성이 높아 라고 인정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고장났을 때 고칠 줄 모르지만 서비스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재판 사법부에서 쓰고 있는 형량 심사 프로그램 컴파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범 혐의자들의 재판에서 형량을 예측해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인종차별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인종을 변수로 넣지 않았지만 결과가 인종차별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바이어스와 무슨 우대점을 넣지 않아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사회로 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유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우리한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이 숨어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와 위험도 가져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기극, 이것이 왜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었느냐? 블랙박스 속에 숨어 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것이 만약에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었다면은 아주 조기에 탐지가 되고 적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주행할 때만 즉 검사받을 환경에서만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아주 정밀한 검증을 해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존재를 알지 못했던 거죠. 개발자들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만나게 될 과제들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여기에 알고리즘의 책임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고 책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설계자인가, 개발자인가, 사용자인가, 판매자인가?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에서의 알고리즘을 누가 결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를 설정이 불가능한 디폴트 세팅 값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을 사용자에게 선택권의 영역으로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또한 문제가 있죠. 또 윤리적인 문제들에 우리 부닥치게 됩니다. 킬러 로봇이라든지 혹은 섹스 로봇이라든지 드론의 사용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개인화의 영역으로 허용할 것인가, 또한 국가 안에서 타협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제적인 협의가 가능한 영역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소프트웨어 기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죠. 알파고 2016년 사건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이유는 저는 바로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파고의 실력에 놀랬다 이것만이 아니라 알파고가 이세돌을 제패하는 도를 두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해설할 수 없었습니다. 돌을 대신해 놓은 아자황도 그 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고, 이세돌은 물론 알 수 없었고,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놓은 수를 우리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돌이 왜 그 자리에 놓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결과는 가공할 만했습니다. 이세돌도 당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우리는 그 작동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죠. 강력하죠. 그래서 채택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이것이 우리의 공포와 적대감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서 클라크가 말하고 마크 와이저가 말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신경망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히든 레이어의 구조라고 하는 것 속에서 더욱 기술은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질문들은 인과율을 상관성과 효율성이 대신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알 수 없는 하지만 효율적인 이 기술에 대해서 사용성과 통제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효율성, 이것을 우리 무한히 채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내느냐, 이해하느냐가 이 강력한 도구,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술의 과제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비가시적 환경 속에서 검증 없이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되는 현상들, 앞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감정 조작 실험을 자랑스럽게 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역풍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죠. 사람의 감정을 뉴스 피드를 조작함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 끼칠 수 있는지 조금 우리가 기술 바깥에 빠져나와서 생각했다라면 실험윤 이상, 연구윤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사항들이 그 기술자들 내부 안에서 문제없이 연구되고 실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알고리즘 사회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인간 실수와 편향성, 비효율을 제거하는 고도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도구이기 때문에 점점 더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 지배 사회로 옮아가게 되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얼마만큼 통제권과 지배권을 허용하고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될수록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성과 접근성, 개방성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소프트웨어를 더 신뢰하고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우리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공대에서는 졸업식 때 강철 반지를 끼워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별로 돈이 드는 적은 아니지만 공대생들이 자랑스럽게 끼고 다니는 엔지니어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공대생들의 졸업 반지입니다. 캐나다에서 이 반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17년에 캐나다 센트루이스 강에 준공된 퀘벡 다리, 이 다리는
교각 사이가 긴 아주 멋진 다리로 유명하지만 두 번의 아주 참혹한 붕괴 사고를 겪었습니다. 1907년, 1916년에 도합 80명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고 캐나다 공학계와 캐나다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죠. 설계 잘못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사회 간접 자본들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에서는 우리 인허가와 감리 그리고 직업 윤리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대생들은 졸업 반지, 제도 기기나 어떤 기기를 만질 때 마찰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사회적 책임을 항상 자각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리추얼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만큼 캐나다 공대생들의 졸업 반지와 같은 어떤 우리의 윤리 의식, 어떤 직업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계속 반복되죠. 커다란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 저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명제를 또한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으로 오늘 강연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구본선 선임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정말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혁재님께서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질문도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개의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AI를 관리 통제하는데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강의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국가나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검증하고 또 판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해외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21세기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묻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AI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속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 근대 시민 사회를 살자면은 글자를 읽어야지만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사회의 공생법은 모든 시민들이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AI와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지, 코드는 아니라 그래도 그것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학자들과 개발자들의 손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감시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AI 이해하고 그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인사이트를 함께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구 기자님 고맙습니다.